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입니다. 민원연의 제20대 대선 보도를 평가하고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발표 네 분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좀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토론자들이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선보도 모니터링 평가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성경재 상지대 교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선거보도 감시 역사와 모니터 활동 에 대해서 정리하셨는데요. 중앙대 김수정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는 충북 지역 대선 보도 무엇을 남겼나 이수희 충북민원연 대표님이 준비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남 지역 언론 20대 대선 어떻게 보도했나 라는 주제로 노희승 경남민원연 사무국장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토론은 지금 한 분 안 오셨는데 오시는 대로 소개 올리기로 하고요.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노영란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메비우스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연 광주 전남 민원연 사무국장님, 그리고 손주화 전북 민원연 사무처장님이 아직 안 오신 거죠? 예, 오고 계시고 박정희 부산 민원연 사무국장님, 예, 전국의 민원연 핵심 활동가나 일꾼들이 다 모인 느낌인데 아무튼 우리가 대선 보도나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 보도 감시를 해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논의를 충분히 진행해 오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포털 중심의 컨텐츠의 분배 구조라든가 권력 구조의 변화 이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게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과 권력의 야합 내지는 소위 말하는 기레기 시대가 됨으로 해서 이제 언론을 누가 제어할 것이냐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시민단체들도 그런 역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원연은 이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자체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후의 모니터링 방향과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경재 교수님부터 발표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길면 한 15분 이내로 네 분 다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송경재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대선 보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혁신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니터를 시행한 지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선거 보도와 선거와 관련된 공정성과 중립성 논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시민사회 합의가 시작된 것이 1992년부터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1980년대부터 이제 언론의 문제점, 특히 이제 5공화국 이후에 언론 통폐합
이후에 발생했었던 언론의 이제 권력과의 야합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느 정도 해소됐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92년 이래로 많은 모니터와 그리고 시민단체의 감시, 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그만 그치고 나가느냐?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그러면 혁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 어떻게 혁신이라기보다는 개선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우리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고, 그리고 언론이 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제4부가 되었느냐, 역시 이제 권력을 감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권력은 언론이 감시하는데 선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화된 언론은 누가 감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이 많이 이야기를 하듯이 시민사회, 시민이 건강하게 견인해내지 않으면은 언론의 사유와 언론의 권력화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 지수, 특히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간하는 민주주의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퇴행하는 국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극우적인 언론들의 등장,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른바 가짜 뉴스라든가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확증 편향 문제로 인한 언론의 자유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보통 얘기하고 흔히 이야기해서 민주주의 퇴행 국면이다라는 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가라고 했을 때 불행하게도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듯이 여전히 언론은 정치권과 결탁해 있고, 그리고 시민과 연결하기보다는 정치권을 연결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본인들이 보도하고 오히려 검증하고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동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른바 정치 언론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이번 대선을 비롯해서 최근 3회에 걸친 대선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럼 과연 언론의 문제이냐라고 그냥 끝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이 감시와 견제라는 부분들을 언론을 어떻게 견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선 보도 모니터링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발제문에서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발제 3장 대선 보도 모니터링 평가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 18대, 19대, 20대,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제 2017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3회에 걸친 대선 보도 모니터링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하나씩 평가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대 대선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2012년 대선 보도 모니터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정말 이걸 제가 쓰면서도 참 안타까웠었는데 종합화된 보고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보고서들이 당연히 작성돼 있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의 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명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종합 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기보다는 개별화된 모니터 보고서들만 남아 있지, 평가 보고서 형태로는 2012년에 이제 처음으로 평가 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12년 18대 대선 모니터는 이제 민원연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선중앙동아 한겨레 경향 이렇게 5개 일간지하고요. KBS, MBC, SBS 주로 공중파 방송 3사의 선거 보도를 이제 모니터를 했습니다. 신문 모니터가 28건, 방송 모니터가 24건, 논평이 6건 해서 총 58건의 대선 보도 모니터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대선 방송과 관련해서는 그 방송 3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양적 분석, 그 뭐 대선 관련 보도 빈도라든가 보도 주제라든가 그리고 이슈에 따른 양적 분석을 했고, 보도 내용별 분석을 통해서 뭐 당시에 이슈였었던 단일화, 뭐 후보의 행보, 정치 공방, 네거티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역시 2012년 10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선중앙동아 한겨레 경향 5개 일간 종합지 신문지를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했고요. 주로 이제 보도 내용별 분석을 해서요. 주제별로 미리 이제 사전에 그 모니터링 기준으로 잡았던 뭐 이중잣대, 은폐나 침묵, 의제 왜곡 및 토도, 분열 조장, 물타기, 지역주의, 네거티브, 그리고 색깔론, 공약 불이행 이렇게 9가지 이슈에 따라서 그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최악의 보도를 낸 방송과 신문사 기자를 선정했는데, 방송은 제가 쓰질 않았습니다. 사실 한 개 방송사가 다 11건이 다 그 최악의 보도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쓰면서 이걸 차마 기입은 못했습니다. 신문은 10건, 조선일보 5건, 중앙일보 1건, 동아일보 4건이었습니다. 19대 대선 보도 모니터링은 조금 더 정교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의 감시 준칙이라는 걸 별도로 발표를 했고요. 이 감시 준칙에 따라서 그 과거에 신문 5개, 공중파 3개를 벗어나서 훨씬 더 일간지 6개, 경제지, 그리고 지상파 방송 3개, 종합편성 채널 4개가 추가됐고요. 보도 전문 채널 2개, 여기에다가 언론사의 SNS, 그리고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 여기에 인터넷 포털 뉴스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시사 토크쇼. 사실 시사 토크쇼라고 하기보다는 뭐 정치 토크쇼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종편 4개사, 보도 전문 채널 2개사가 방송하는 33개의 시사 토크쇼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 모니터가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에 19대 대선 보도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촛불 집회와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 일정에서 조직화된 그 역량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국면에서 좀 더 그 능동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거보도 감시 준칙을 그 설정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모니터가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월 18일에 이제 중간 평가, 5월 25일에 총평가 등을 했습니다. 표 3은 당시 이제 모니터 대상 매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작된 모니터 보고서는 184건이었습니다. 이 184건의 모니터 보고서는 지금 현재 민원연 그 웹사이트에 그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중에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우리 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이전의 자료들이 많이 유실됐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모니터 보고서 184건은 다 의미 있는 보고서겠지만은 몇 가지 특징을 좀 본다면요. 첫째는 그 역시 이제 모니터링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했다. 특히 이제 종편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종편이 이제 그 모니터 대상이 됐고요. 그 방송 토론 시사 프로그램이 상당히 편파적이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기에 이제 토론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통신사,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까지 확대돼서 상당히 그 모니터링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포털의 대선 특집 페이지라든가 언론사의 소셜 미디어를 그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개별적인 포털이라든가 포털 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뭐 포털 모바일 뉴스 편집이라든가 페이스북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 저널리즘의 의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주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당시 그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가짜 뉴스 그리고 팩트 체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그 제출이 되었습니다.
뭐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팩트 체크 모니터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들이 다양하게 이제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토론회, 시사 토론회 자체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모니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종편이 대거 등장하면서 종편이 이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시사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 토론을 빙자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농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패널들의 이제 그 이른바 그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안 맞는다든가, 그리고 의혹 보도를 그 패널이 나와서 의혹을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이제 20대 대선 모니터링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20대 대선 이전에 21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자체 모니터링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그 규모로는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모니터링이 됐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보고서로 이것이 이제 작성이 돼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그래도 자료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20대 대선 보도 모니터링이 1월 22일 이제 전국 언론 노동조합, 기자협회, 민원연 등 그 언론 시민단체 24곳이 2022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2022년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 대선 보도 모니터 보고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5편의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그 이전보다는 약간 양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보도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분량면이라든가 양적인 측면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대 대선 보도 모니터링이 당시 선거와 관련된 현안 이슈 중심의 그런 속보성 그런 모니터가 중심이었다면은 20대 보고서는 여기 이제 심층성을 추가해가지고 그 좀 더 차별 있는 그 모니터가 진행이 됐고, 특히 여기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제 유튜브 영역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표 5가 이제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본 건데요. 한번 일독을 해보시는 것이 우리가 대선 모니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주제가 당시에 중요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합한다면은 제가 표 6에 하고 그림 2에다 간단하게 그렸습니다만, 신문 방송이 32건이었습니다. 신문만 분석한 게 6건이고요. 방송만 분석한 게 8건, 종편만 분석한 게 6건이었고,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이제 그 신문, 방송, 종편 같이 섞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지역 모니터링 보고서가 23건이 오늘 이제 발제라든가 토론에서도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심층성 있는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됐다는 거, 그리고 포털이 이제 7건으로서 이제 포털 뉴스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유튜브도 3건 이렇게 나와서요. 전체 65건의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이제 내용이 이제 현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자체의 성격이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이 말로는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언론도 역시 이제 책임을 당연히 있었다. 그럼 언론은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우리 시민단체, 시민사회 모니터링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65편의 보고서는 정치 언론의 민낯을 정확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고 자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뭐 지방선거도 있을 것이고 2년 후에는 이제 총선도 있고 또 대선이 계속 연이어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반성을 하고 혁신적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 7가지 방안을 좀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공유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모니터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 이게 약간 수공업적인 방식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모니터하는 게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매뉴얼화 해가지고 시민들도 좀 모니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 체계화라든가 뭐 핸드북 같은 거라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기록의 중요성. 뭐 우리나라 그의 기록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기록과 관련된 게 사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죠. 승정원 일지하고요. 이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그게 나중에 고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 대선보도 모니터링을 92년부터 정말 열심히 30년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데이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록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좀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가칭 선거보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할 것이다. 이건 단순하게 모니터링 성과와 문제점을 비롯한 자료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본다면 언론운동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 한두 개 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뭐 언론단체, 뭐 현업단체 그리고 자료 발굴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사업들 언론지능재단이라든가 이런 자료의 물적 지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디지털 기술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라든가 검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수작업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 생산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가 수작업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진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간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은 정말 언론을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지역 언론 모니터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좀 이따가 개별 발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포털과 유튜브 등의 모니터링 방법론을 좀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하루에도 3,500건에서 4,000건씩 생산되는 뉴스가 포털 뉴스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방송을 봐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포털 뉴스가 이력 공개라든가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 조금 더 과학화된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섯 번째 좀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게 사실은 학계에서는 많이 논문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학계에서도 좀 이렇게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언론 내부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노조나 기자협회 차원에서 얼마나 평가가 있었는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실 현업에 있다 보면 당연히 다음 보도 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인수위 보도가 있고 정치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보도가 연이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난 대선 네거티브 선거전이었어 이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언론은 무엇을 잘못 보도했는가를 좀 한 번 정도 더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 후에 선거보도 평가라든가 이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시청자 및 독자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보도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좀 이걸 강화해서 뭐 내부 전담위원제라든가 뭐 2, 3일 단위의 온라인 상설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송사 차원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이것이 전체 언론사로 확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야지만이 독자와 시청자 스스로도 모니터에 참여해야지만이 이제 앞으로는 모니터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발표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민원전에서 커피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주시고 지금 오셨죠? 손주와 전북민원연 사무처장님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커피 받으면서요. 김수정 박사님 네.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수정입니다. 제가 발제할 주제는 시민의 선거보도 감시 역사와 모니터 활동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발제의 방향이 모니터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모니터 활동에서 느끼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난 모니터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선거보도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좀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시민의 선거보도 감시 활동 20쪽입니다. 이 선거보도 감시 활동의 성과라고 한다면 모두도 잘 아시겠지만 왜곡된 공론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적이고 참여적인 정치운동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직의 연대와 협업을 이끈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도에 김동원 박사께서 이 선거보도 감시 모니터 활동이 단순히 선거보도 감시 활동을 하는 어떤 단체나 협업 성과가 아니라 이 시민들 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공여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해주기도 했었고요. 이 모니터 활동이라는 것은 선거보도 감시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고 선거보도 감시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활동이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시청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그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언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언론인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겠다. 21쪽입니다. 선거보도 감시의 등장과 전개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거보도 감시의 등장과 전개에서는 왜 우리가 선거보도 감시가 필요하고 모니터 활동은 어떠한 그 의미에서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접근법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발표를 하셨었지만 언론의 권력화 문제 혹은 언론의 어떤 그 정치의 미디어화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 맥락입니다. 한국 언론의 권력과 그리고 그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그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뭐 여러 그 논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주목한 부분은 조항제의 언론의 권력화에 대한 지적 부분입니다. 이 언론의 권력과 관련해서 정치의 미디어화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조항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에 경험하는 언론과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력 그리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염려는 이 언론의 권력화 과정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언론의 권력화에 조금 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또 언론의 그러한 권력을 감시할 주체로서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2쪽입니다. 1990년도 초기에는 이 정치의 언론에 대한 관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낸 그 14대 총선 부정선거 실체에서도 관권 개입이라든지 불법 광고, 향응 제공, 금품 살포 등등의 이러한 것들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제 감시가 활발했었는데 그 이후를 좀 보면 90년대 초반에서부터 중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최장집의 어떤 말씀을 보면 이제 언론은 국가 권력의 하급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서 대기업과 사회 최상층의 특수 이익을 대변하는 막강한 힘과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언론 통제와 악명 높은 검열은 사라졌지만 그 틈새로 거대 기업화한 자본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서서히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가의 통제력은 줄었지만 이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생긴 일시적 공백 사이에 바로 언론 스스로가 자기 권력화에 들어섰다라는 언론의 정치 권력화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최영재는 이를 두고 특정 정파의 편을 들어버리는 편가르기식 1차원적 당파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치 병행성이라는 개념 23쪽입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이행기에 언론 매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당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특정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과 시장 지위가 강화될수록 공고화 단계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이 공고화될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이 제한된다라고 논의한 것도 이러한 우려점이
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과 또 특정 정당 간의 어떤 유착관계, 폴리널 리스트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단체 혹은 국민과 시민단체 외부로부터의 언론에 대한 감시, 감독 이러한 노력에 기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선거보도 감시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은 이 선거보도 감시의 효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선거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마 중계식 보도라든지 거대 양당 중심 보도라든지 여러 특징적인 문제 있는 보도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했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언론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24쪽 배정근의 연구를 보면 최근에 그 촛불 시위 국정농단 폭로 사례에서의 그 배정근 교수는 분석하기를 인터넷과 모바일 기사 댓글을 통해서 수용자 반응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자들이 스스로 이 수용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수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시민들이 이러한 언론이 문제점이 있다, 바꾸어야 한다라고 푸시를 한다면 언론들이 스스로 바꾸어 나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언론 스스로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추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 언론사에서 개별로 선거보도 감시와 관련된 자체 모니터를 발간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의 개선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실천적으로 선거보도 감시 모니터 활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 결성됐던 선거보도 감시연대 회의에서부터 좀 보면 단순히 모니터 활동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과 스티커,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또 거리 캠페인 또 KBS와 MBC를 항의 방문하는 식의 이 수용 정도가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 강좌를 열어서 시민들이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모니터에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공유하는 방식이 활발해졌던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26쪽입니다. 이러한 모니터 활동은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높이면서 언론개혁 운동으로 확대되는 데 일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의 어떤 선거보도 제작 준칙을 마련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이제 양적 분석이라든지 질적 분석, 단순히 질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양적 분석을 겸한 내용까지 양적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었고요. 또 2000년대에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낙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한 실명 비판 운동이 함께 이루어졌었고 또 왜곡 보도 전시회, 또 불공정한 언론사를 선정하거나 지역주의 조장 언론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대응 활동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쪽 맨 첫 번째 보시면 2002년 대선 시기에는 이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선거보도 준칙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자체적으로 언론사의 그러한 보도 준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한 부분도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모니터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들, 이를테면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도 저희가 모니터를 했었었고 이후에는 포털이나 유튜브로 확대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학회 등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관련된 어떤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모니터 활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활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술적인 내용들을 차용해서 체계성을 보완하고 방송 감시와 또 사진 모니터 등을
새롭게 제기한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포털 혹은 통신사 보도 전문 채널을 포함시켜서 포털의 공적 책무라든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또 기획 모니터와 지역 모니터 강화 등의 필요성들을 보여준 그런 활동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쪽 2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니터가 단순히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업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그 선거 보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이 모니터 활동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훨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또 전달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40자 브리핑이라든지 나쁜 보도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한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2017년도에 언론사의 페이스북 모니터링을 한 것을 볼 때에는 좀 새로워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이 강화된 새로운 매체에 대한 모니터 영역을 강화한다라든지 최근에는 유튜브에 대한 모니터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니터에 대한 어떤 노하우로 축적이 되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쪽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선거보도 감시와 이 선거보도 모니터링의 성과와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이러한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분명하나 매 시기마다 항상 이 모니터링의 어떤 한계와 문제점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평가들이 다음 언론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또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안에서의 이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품을 들이는 반면에 이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가지 축으로 좀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 감시 활동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선거보도 감시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선거보도에서 문제 있는 보도라고 볼 만한 것에 대한 기준에서 현업단체, 언론 학계, 그다음에 시민들, 언론 감시 운동 단체들이 그러한 가치 판단이 서로 좀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정, 조율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거보도 감시와 모니터 활동을 무엇을 제공하려고 하는가, 활동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니터 활동의 대상과 범위. 지금은 각 선거 시기마다 그때마다 어떤 새로운 매체를 포함시키냐 마느냐 이제 이러한 단순적인 어떤 그런 것에 좀 평가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새롭게 포함시켜야 할 부분 지속적으로 할 부분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의 부분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니터 결과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굉장히 새로운 여러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항의도 있었었고 선거보도 준칙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도 있었었고 140자 트위터를 날리는 것도 있었었고 영상을 새로 만드는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그 시기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활용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협업하는 단체들, 연대하는 방식들이 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마다 어떤 특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조직화 연대하는 방식,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부분, 또 시민의 참여를 얼마만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의 부분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되어지는 부분 앞에서 체계성과 분들도 체계성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니터 활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보도 감시의 목적과 대상, 내용과 활용 효과는 시민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좀 보고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또 모니터 방식과 절차를 공표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모니터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유포 또 의견 수렴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모니터 활동 참여에 좀 문턱을 낮춰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정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송경재 교수님하고 김수정 박사님께서 그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이제 거시적으로 해주셨는데 지역에서도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신 그 단체 우리 두 군데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충북민원연 이수희 대표님부터 충북 지역 대선 보도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충북 지역도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보도량은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유권자에게 얼마나 정말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좋은 정보를 제공했느냐라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그 아예 분석이나 검증 관련된 보도가 드물었기 때문에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도 역시나 그 받아쓰기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 대선 보도가 어땠는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주로 이제 신문사들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면에다 이제 선거 보도 준칙을 이렇게 보도하겠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선거를 맞이해서 이제 특별 취재팀을 꾸렸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때마다 꾸려지는 특별 취재팀에는 특별 취재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기사의 모든 바이라인을 그냥 특별 취재팀이라고 처리할 뿐이지 특별 취재를 하지 않는 특별 취재팀, 그러니까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이렇게 보도를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선거 캠프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편집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보들이 전달하는 보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심지어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보도 자료가 대부분이 다 이제 기사형으로 작성을 해서 보도 자료를 주거든요. 어떤 정보라든지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는 정보용 보도 자료라기보다는 기사형 보도 자료를 주는데 이 후보들 역시도 언론이 이렇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길게 특별하게 써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짧은 분량으로 완벽하게 기사 형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신문들은 거의 그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갖다가 이제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특별 취재팀은 그 후보들의 보도 자료를 다시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후보들이 각 캠프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외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합뉴스 기사를 이제 많이 베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 기사는 이제 전체적인 판을 읽는 기사가 많은데 그 부분에다가 충북의 상황 한두 줄, 한 줄의 문장만 이렇게 첨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볼 거 없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후보들이 내세우는 각종 그 정책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우는 보도는 역시나 검증되지 않는 팩트 체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목만 나오는 그런 보도자료 기사들이 이제 그 선거 보도의 주 내용들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선에서 이 충청 지역과 연고가 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후보들 스스로가 이제 내세웠습니다. 근데 저희 충북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서 이 충청의 아들, 충청의 사이라는 표현을 거의 모든 기사마다 다 이렇게 즐겨 쓰는 형태로 이렇게 보도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많은 보도에서 이런 아들이다, 충청의 사이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또 심지어는 뭐 나경원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나경원 대표의 부친이 충북 영동이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북의 딸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충북도지사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이란 작은 연고만 있으면 그것을 되게 강조하는 식의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좀 눈길을 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언론의 그런 관습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좀 즐겨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입니다.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요. 이제 유일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이제 KBS 충북이고요. KBS 충북도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거 기간에만 이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KBS 충북이 하는 여론조사 보도는 KBS 충북도 아주 충분히 아주 그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지역 신문이라든지 뭐 지역의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그 많은 곳에서 지역 내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론조사를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정말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거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인지도 조사라든지 뭐 이런 식의 머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후보들 간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대선 때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그 여론조사로 딱 그 이제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딱 고착화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현역 단체장으로서는 상당하게 되게 유리한 지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추세를 보는 여론조사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주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제 지역의 이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제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합니다. 저희 민원연에서도 그 후보 지지도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과거에도 모니터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를 번번이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여기 제가 이 본문에 예를 든 것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역의 청주에 이제 LNG 발전소를 짓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LNG 발전소의 유해성이라든지 이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SK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이 하는 거 라서 그런지 지역 언론은 당연히 보도하지 않았고 거의 전국권 언론에서도 이 관련돼서 보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언론이 이 관련된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로 찬반을 딱 물어보고 거기에서 찬성이 높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되게 크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찬반으로 딱 붙여버리는 것이 이게 과연 이게 언론의 역할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언론은 보도를 할 때는 꼭 갈등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해야지만 보도를 해주는 이런 갈등식으로 다루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까지 이어져 가지고 여론조사가 시행이 되고 그 여론조사를 그대로 보도하는 결과로 나타나서 선거 때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이제 저희가 후보 동정 중심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 후보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하는 말을 이제 거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결 구도라든지 네거티브를 강조하는 보도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역할, 오히려 언론이 그것들을 좀 확대시켜준 확산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거에 이제까지 그 선거 보도에서
보여줬던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후보 동정 중심의 보도, 그리고 네거티브 보도, 그리고 지역 연고 중심의 보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현황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맞이해서 기자들이 특별하게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전쟁 용어를 쓰지 말아라, 동정 중심의 보도를 하지 말아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데스크들의 생각은 이 선거 보도의 패턴은 딱 이렇게 그들의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는 그 관행처럼 굳어진 그 선거 보도의 패턴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제 뭐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뭐 무주공산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나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데스크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도자료 문제가 심각한데, 아주 이제 후보들 스스로도 그 기사용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자료들을 그나마 이제 뭐 보도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진보 후보라든지 좀 뭐 그런 쪽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아예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해주는 것도 뭐 안 해주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후보들이 캠프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갇혀서 또 다른 선거 보도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거 보도를 저는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 2004년 총선 때부터 그 선거 보도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이 정말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좋은 선거 보도의 유형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들이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좋은 선거 보도를 찾아서 이렇게 발굴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내는 작업도 하긴 했었는데, 이 선거 보도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굳어진 그 관행이 이게 좀 세대가 바뀌어야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좀 바뀌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처럼 깨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 선거 보도의 패턴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지역 언론의 현실이 선거 보도에도 그 보도의 내용, 컨텐츠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경영 현실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선거 보도의 질도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할 때 좀 어떻게 좀 역할 분담을 하고 비교의 증거를 좀 제공할 것인가, 이런 점도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남 지역까지 들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기도 한데, 노희승 사무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네, 경남 지역 언론에서 20대 대선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활동한 지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언론을 모니터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지역 민원연, 특히 경남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가들도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모니터를 할 때 좀 환경이 부족했던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권이라는 게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그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와 유권자, 특히 지역 그 유권자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면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언론에서 다양한 정책
그 지역 정책 의제와 함께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수식어 앞에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 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저희는 7개의 언론사를 대상 매체로 총 4건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양적 분석을 한 결과 보도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신문사나 언론 그 방송사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좀 보도량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후보 정당 및 그 이벤트성 이런 보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좀 보았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전부 다 그렇게 좀 보였고요. 그래도 이제 정책이나 공약이 좀 보도가 많은 점을 봐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셔야 될 건데 정책을 이제 비현실성을 비판을 하지만은 좀 검증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게 언론사마다 좀 편차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쏟아지는 지역에 대한 그런 정책의 전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책 보도에 대해서 정책을 단순 나열한 기사라든지 비교 분석하는 해설형 기사, 그리고 정책 검증형 기사,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 기사 이렇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모니터를 해보니 이제 정책 검증을 가장 많이 한 신문사는 경남 도민일보였고요. 정책을 방송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을 좀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KBS 창원 총국 같은 경우에는 4대 정당의 후보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리 비교해주는 방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대부분 배경 설명이라든지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하는 수준에 이제 그쳤던 것 같습니다. MBC 경남의 그 정책 보도 역시 비슷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수 정당인 진보당 후보의 공약도 이제 같이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KNN은 양대 정당 후보자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기사가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 정책은 잠깐 언급한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서는 편차가 좀 심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은 이제 기획 기사를 통해서 정책 검증에 좀 힘을 쏟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남일보와 경남메일은 보도량도 적고 이제 정책 보도 자체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청 설립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 보도 주제가 대부분을 좀 차지했고요. 양대 정당의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좀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남 특정 지역의 공약을 바란다 식의 보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경남 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은 조금 달랐는데요. 경남 도민일보는 그 지역 정책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가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권자 의제를 가져와서 이제 유권자 인터뷰까지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정책 의제 체육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 기존에 나왔던 정책 말고도 이제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정책 의제들을 던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남일보가 이제 또 팩트 체크를 한 하나의 기사의 예로 이제 그 2월 22일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경남 원전업체 257곳 도산 윤석열 주장은 허위라는 기사에서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경남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발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 257개가 도산이 되었다 했는데 경남도 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에는 353개에서 최근에 270개로 줄어들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발언한 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 또 10년 동안 원전 시장이 약 1,000조 원대로 더 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사실이 아니었던 게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1,000조 원 증가한다라는 점들을 경남 도민일보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신문 같은 경우에는 선거 보도 자문단이 이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고 또 창간 76주년 대선 후보 공약 비교를 통해서 그
스트레이트 기사, 기획 기사를 쓰고 거기에 또 그 검증단이 의견 기사로 그 검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난 점들이 언론사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 편향성이 조금 부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보도는 유권자의 초점에 맞춰서 이제 친절하고 자세한 보도가 필요한데 이제 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이 좀 그런 점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명장 무단 배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관위 법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남도민일보에서 이제 어떤 유권자가 임명장을 이제 그 문자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명장을 받은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지난 1월달에 그거를 보도를 하고 그리고 경남도 선관위가 이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2월 중순에 나온 보도로는 이제 개인정보 도용은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보도해주는 곳은 경남도민일보 말고는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민주당 그 당원들도 이제 그 임명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를 반납하는 그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반납하는 그런 기자회견 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하고 이 유권자가 이제 그 임명장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하지 않고 이제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남도 이제 지역주의 조장 보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이 특히나 이제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지역 연구 정당에 대해서 좀 강조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목에서도 이제 뭐 노무현 향수 자극 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고향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벤트성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또 제목에 노무현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이런 지역 연구를 좀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경남 메일에서는 뭐 보수의 심장과 텃밭, TK가 PK보다 더 친국민의 힘으로 흐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주의 표현과 함께 좀 편향된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 노골적으로 표현한 부분들도 좀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연구를 강조해서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표현들 자체가 이제 지역 정서를 좀 부추기고 갈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보자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거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또 조회수를 늘린다든지 그 좀 더 기사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역 연구를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의제를 발굴한 좋은 보도도 있었어요. 그 경남도민일보에서 유권자가 바라는 대통령은 네모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아마 수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주나 뭐 창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뭐 호주까지 뭐 다양한 지역에서 설문에 또 응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지 후보 자질에 대한 이제 의제를 좀 잘 던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 기자가 이제 쓴 기자 칼럼에서는 기권하려다가 설문에 참여하면서 후보 정책을 다시 꼼꼼하게 보게 됐다는 한 응답자의 인터뷰는 묵직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돕고 지역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권자와 이제 언론 그 후보자 간의 이제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들을 좀 도민일보가 좀 잘 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번 모니터 기간 동안 이제 쏟아지는 지역 언론 보도들에 집중을 하느라 이제 정책의 본질적인 이제 검토는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역 공약을 언론사들이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또는 이제 유권자 중심의 정책 의제를 잘 전달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보도의 편차는 크게 나타났고 아직도 기존의 선거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들이 많이 보인 반면에 또 이제 노력하는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또 부각시킬 필요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의 취재 능력과 여력, 이슈화 능력과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역 언론의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하고 경남 지역 두 군데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비슷한 면도 있고 약간 결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아마 도의 규모의 차이도 있고 미디어 구성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경남만 해도 뭔가 좀 차별화된 미디어가 존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언론판에 있어서 이런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충북은 좀 비슷한 언론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네 분의 발표에 5분이 토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뭘 토론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모니터 지금 역사를 정리해보고 미래에 우리가 모니터를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문제가 있고 전체 우리가 모니터를 이제 성감년 이후에 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일정하게 한계를 드러내는 면도 있고 구조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성감년이 시작될 때는 모니터 대상 매체가 명확했고 그들의 영향력이 또 컸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이후에 종편 등장하고 종편은 이제 정파화된 언론이 당연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공론장에서 신문이랑 다르잖아요, 방송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판이 완전히 이제 그 당연히 정파적이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인식까지 심어진 상황이라서 모니터 같은 것들을 사실 신경 안 쓰는 언론사들이 이제 늘어난 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포털이나 유튜브나 이쪽이 이제 소비자의 접점이 이제 바뀌는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문 방송을 직접 보지 않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럼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2차 SNS를 통해서 상당수 소비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모니터 영역에 포괄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하고 또 요즘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떤 알고리즘 가지고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좋은 보도를 하면 뭐예요? 그거 다 거기서 죽어버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그걸 변화시켜야 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중앙 매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정작 지역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이제 지자체나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쪽에서 모니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우리가 이제 별 주목을 안 하고 있던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얘기 갈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모든 모니터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낼 것이냐의 부분하고 지역 부분 두 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각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윤여진 이사님께서 좀 바쁘다고 하셔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원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선 보도 모니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92년부터 지금 꾸준히 이 모니터를 하고 계시고 또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지금의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타 단체에는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매체가 많아요. 지금 최영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다음 두 번째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 뭐냐면 모니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좀 훈련도 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훈련되고 이 모니터를 할 만큼의 훈련된 사람들이 그 한 단체에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시민단체 활동가보다 시민들이 모니터를 더 잘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니터를 누가 보냐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측면이 있겠다.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땐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시민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이렇게 586이면 586인가요? 제가 나이를 까도 되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의 상과 지금의 20, 30대가 생각하는 시민의 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시민은 이 정도야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모습과 또 열심히 모니터를 잘하시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덕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계속 깨어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발간한 목소리, 뭐 대선 보도 모니터면 모니터 아니면 각 단체에서 내는 논평이면 논평을 듣고 미디어 종사자들이 듣기는 하나? 그걸 보고 좀 바뀌기는 하나? 뭔가 개선점이 있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만 그러나? 왜 우리한테만 그래? 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송경재 박사도 말씀하셨고 또 최영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뭐 권언유착은 좋은 얘기고요. 사실은 하향 평준화가 너무 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치의 미디어화, 미디어의 정치화가 너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누구나 시민들이 뉴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하지 않아도 다른 시민들이 얼마든지 다른 매체를 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시민들이 만든 뉴스가 또 뉴스가 되기도 해요. 이게 서로 그렇게 공생하는 관계인데다가 또 하나의 또 우리 대선 보도에서의 또 우리 정치 환경을 얘기하면 대단히 정파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강준만 교수가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언론은 해장국 언론 아니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익숙한 언론들로 지금 성장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이 언론을 이 모니터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고 대상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이 전달됐을 때 어떻게 실효성 있게 어떻게 영향력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 모니터를 시민단체 말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덕후들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이냐 아니면 그들한테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거야.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이 아니라 기본 원칙과 어떤 기준이 있어.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그룹들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죠. 답 없습니다.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들으면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면 공적 지원을 많이 받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수신료로 대변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신문 매체도 자기네들은 사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지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선 보도 아니면 선거 보도 모니터를 하기 전에 매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얼만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나, 얼만큼 공적 기금이 많이 투여되고 있나, 아니면 뭐 예산을 많이, 홍보비를 많이 받던, 판공비를 많이 받던 그런 매체를 좀 선정해서 훨씬 더 책임을 지우는 모니터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매체가 바뀌도록 우리는 끈질기게 한다.
최소한 너희가 그만큼의 책임을 가졌다면 그만큼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는 끈질긴 덕후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시민단체 간에서도 이렇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사실 모든 의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좀 의제별로 나누어서 또 단체별로 그것을 갖다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후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그 공약 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거든요. 그냥 그 보도에서는 어느 뭐 기관에 한번 다녀갔다로 그냥 보도를 한다든지 하지만 그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보도됐는지를 좀 살피는 것. 그래서 의제별로 아니면 지원된 언론사별로 책임이 더 많은 언론사별로 모니터를 좀 집중해서 그들이 바뀌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좁히면서 또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시간을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요. 5분을 넘어가지 않게 윤 이사님 잘 하셨고 원래 진행에서 시간을 못 맞추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40분까지 우리 진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영란 대표님 일단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세 분이 오셨는데 지역 우리가 발제를 따로 했기 때문에 지역 논의는 모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영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요? 소리가 울려가지고 잘 모르겠네. 사실은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성가명 활동 시작하고 30년 그러면 뭐 4년 총선 5년 대선 해도 뭐 6번 7번 8번 이런 형태로 큰 선거가 굴러가고 그 안에 또 보궐선거 지자체 선거 해서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거에 대비해서 선거보도감시연대 활동이 이제 뭐 그 단체 조직 이름은 좀 다양하게 바뀌었더라도 다양하게 연대 활동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게 좀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기회를 갖기 위한 좀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5분이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에 초대를 받고 92년 제가 갖고 있는 이제 92년 4월에 총선 자료, 12월에 대선 자료부터 시작해서 15대 대선 뭐 기타 등등 자료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문제로 제기했던 게 초기 선거보도에는 양적 분석 그래서 뭐 여야를 비롯하여 후보들 간에 배정된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도 영상이나 사진 이런 양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왜곡, 편파 이런 보도 양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주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됐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금권 선거, 관권 선거, 뭐 색깔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주요한 문제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선거보도 감시를 통해서 사실은 거의 좀 사라진 의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그 문제가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약 보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후보 동정 따라가기 보도하고 후보 간의 대결 구도 혹은 뭐 네거티브 중심의 보도 이런 형태로 선거 보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유권자가 정말로 알아야 될 내용 그다음에 유권자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대선이나 각종 선거를 통해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 왜 개선이 안 될까? 하는 대안도 사실은 선거화면의 활동의 어떤 부분에서 제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책 검증 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후보가 공약을 내고 이거를 검증을 해서 보도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간이 안 된다라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선거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선거면 활동에서는 이런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까지 조금 더 고민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초기 선거변 활동부터 지금까지 쭉 연계되는 과정에 앞서 윤여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니터 활동이라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은 들어가는 노동 대비 나오는 결과 성과가 너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힘을 못 내고 금방 주저앉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시작할 때는 10개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 그리고 3개 방송사 라디오 이런 확실한 매체 모니터 대상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제기하고 사실은 그 피드백이 그대로 언론 현업으로 가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사에 반영이 되고 나아가서는 선거보도 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보도 준칙이라든지 그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데까지 영향이 주고 있었고 그게 피드백으로 돌아오면서 사실은 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성과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매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플랫폼도 다양해지면서 그거를 기존에 하던 방식의 모니터 형태 혹은 문제 제기했던 방식으로는 전혀 이게 먹히지 않는 형태가 된 거죠. 포털 뉴스를 모니터하고 유튜브를 모니터하고 SNS를 모니터하는 거는 기존의 신문 방송을 모니터하는 형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의 수준이나 혹은 내용의 심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성과 이런 거는 오히려 미미한 형태가 됐고 사실은 모니터를 하는 사람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더 많은 미디어가 늘어났고 매체 영향력은 커졌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는 수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재원과 인력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가 출범을 하고 방심위로 구성이 되면서 이 모니터 그동안 단체가 했던 모니터가 중복 사업으로 평가를 되면서 아니 방심위에서 모니터 잘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모니터를 왜 지원을 해 이러면서 그 공익 사업에서 모니터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하면서 이제 모니터에 대한 공적인 지원 역량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연처럼 규모가 큰 단체들은 사실은 이렇게 모니터를 가지고 많이 하지만 저희처럼 소규모 단체들은 그냥 필요한 부분 틈새 혹은 정말 중요한 의제 중심으로밖에 모니터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이벤트성 행사에 있어서는 단체 간의 어떤 공유, 나눔, 소통 이런 차원에서의 거대 이벤트 형태로 조금 더 그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끝나지 않고
기존의 성가면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도 이제 어느 순간 성가면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8대 저희가 이제 포털 뉴스를 모니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어려웠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성가면, 그러니까 신문방송 같은 경우는 비카인즈 뭐 데이터에서 보면 쭉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지만 이게 포털이나 이런 거는 뭐 판가리도 가고 이 매체 흐름이 다르잖아요. 유튜브는 더 키워드 검색으로 하면 그 신뢰도를 체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송경재 선생님 발제문에서 얘기해 주셨던 그 새로운 모니터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카이브 데이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데, 사람이 제가 92년도 총선 시작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살아있는 아카이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뭘 했는지 자료를 찾아봐야 아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감년만 굴러갔던 게 아니라 개별 단체들이 또 양쪽에서 굴러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종합적으로 모여서 수준이 높아진 그런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현업의 이런 영향들이 전혀 사실은 모니터 보고서를 엄청 힘들게 내고 하지만 언론 현장으로는 제대로 도달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혹은 또 시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열심히 모니터 보고서를 냈지만 그 모니터 보고서가 정파적 경향의 의견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론회장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어느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형태의 어떤 공간이 되고 내용이 되기 위해서 함께 좀 머리를 맞대는 그런 기회를 이 시간 이후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꼭 참고하셔서 민원연에서 향후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김현 사무국장님. 네. 광주 전남 민원연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쪽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이고요. 제가 이제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기사를 쓰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동료들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보고서 제목을 보면 굉장히 세게 쓴 감이 있거든요. 뭐 끝까지 무기력하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기대감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아젠다를 다루고 만들어내고 공론장에 뭔가를 띄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 전남의 공약을 본다면 정당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당에서 뭐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들이 재탕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현실적인 그런 이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다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TV 토론이 있는데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침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아요. 광주 전남 지역 언론에서는. 그리고 방송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는 그 안에서 TV 토론 안에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사설이라던가 혹은 어떤 그 논조를 드러내면서 왜 이렇게 지역 아젠다를 다루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좀 강하게 해줬어야 하는 역할을 기대했는데 그런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전체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와서는 복합 쇼핑몰 이슈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나뉘어져 가지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된 반면에 시민사회나 어떤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 부딪혔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역 언론들이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서는 왜 이런 어떤 욕망이 이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기 과정을 거친다면 이것이 충분히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선 공약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혹은 뭐 광주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다루고 있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여론조사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배경에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 언론에서 여론조사로 복합 쇼핑몰 이슈를 띄우니까 여론조사를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공약화된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기 과정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여론조사가 곧바로 정책화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언론의 역할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곧바로 정책화되는 것, 그럼 시민사회나 언론이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광주 전남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시민사회나 민원연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정당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거의 양당에 대한 이야기, 특히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고 이제 정파성 이야기들 하시는데 광주에서는 조금 뭐랄까 대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모두가 같은 논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지금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로서 지역 언론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민주당 내에서 많은 그 공격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과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지역 신문, 지역 방송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는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고 그것은 배경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지방선거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언론들의 역할 그리고 저희 그 모니터링도 좀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을 길게 못 드려갖고 손주환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 민원연이죠? 네. 네, 전북민원연 사무처장 손주환입니다.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앞서 발표하신 충북이나 경남과 거의 유사할 것 같아서 따로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양적 분석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신문, 포털, 방송 이렇게 나누는 양적 분석을 많이 했는데 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신문사 쪽 종류만 20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이제 부산하고 이런 경남 쪽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데, 조금만 하나 이제 신문사들이 굉장히 지역 일간지만 해도 17개 정도가 존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주의 지대 추구를 위한 이런 역할들에 굉장히 충실한 이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작은 지역 일간지들이 건설사 위주나 아니면 사업자 위주로 이제 사주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자기 사업에 유리한지 아닌지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역의 상황상 후보자들이 내놓는 선거 공약을 편향성 있게 싣는 것도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아까 이제 충북 쪽에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싣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는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도 자료만 실어?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보도 자료만 형평성을 맞춰 실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까 하얀 평준화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체적인 선거기획 보도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지역의 인력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력이나 이런 현실 문제들이 지방선거 보도라든지 대선 보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때문에 지역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 의제라든지 시민사회에서 내놓는 의제들을 굉장히 살피지 못하는 경향들이 크고 후보자들이 내놓는 의제에 끌려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선 모니터를 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이제 좀 상황들을 놓고 얘기를 드리면은 이번에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감시하라고 했더니 선수로 뛰고 선수로 뛰고 선거 브로커로 뛰었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의제화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언론사 그리고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캠프 합류가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전북일보하고 새전북신문의 경영진이 이낙연 후보 전북 캠프에 주도적으로 좀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런 경영진의 행보가 편집국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문턱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북은 굉장히 중소규모의 작은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기자들이 SNS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지지 후보를 드러내는 경향들이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의제화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요 의제에 대해서 아까 경영진이 뭐 캠프에 합류했다라고 한 전북일보 사례나 이런 것들은 편향적이나 왜곡 형태의 보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아예 거론하지 않고 의제화되지 않게 지역에서 그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외곽에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곽에서 판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일보나 뭐 이런 곳들에서도 좀 그랬지만은 외곽 조직에서 아예 밖에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개발 의제라든지 지역 토호로 불려지는 이제 이런 개발 세력들, 기득권층의 의제를 주요 의제로 형성하는 활동에 지역 언론사 간부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주요 일간지에서 외부 연구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간부가 참여해서 의제를 형성했고 이를 지역의 주요 의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이 부각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대선 의제가 이 연구소에서 논의한 연구 내용들과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이 외곽에서 만들어진 전북의 주요 의제라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내놓는 대선 공약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공약들이 당시 유력 대선 주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들이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밖에서 만들어진 의제들을 주요의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끌어올리고 그거를 그대로 전라북도가 수용하는 형태를 띠면서 주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의제들이니까요. 그걸 대선 주자들한테 전달하는 이 형태에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언론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주나 기득권층의 주요 만들었던 이런 형성된 것들을 이미 다 반영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보도에서까지 그렇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 지역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은 언론사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지역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가지고 근데 이 선거 브로커에 기자가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기자가 여론 조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에 주소지를 옮기면은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익산으로 휴대폰 그 주소지만 이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소지를 이전을 하는 사람들을 한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요. 기자가 아예 여론 조작판을 아예 바꾸는 그러니까 아예 외곽에서부터 처음부터 여론조사의 조작을 감안하고 그런 이제
조직 인원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판들에 개입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여론조사들이 많지만은 이미 그거는 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왜곡되어 있는 결론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도로만 놓고 보면은 이 보도 자체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고 문제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자분들이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이러한 이해관계가 다 점철돼서 선거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이후에 나타난 보도들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문제 사례들이 지적되지 못하는 한계를 모니터에서 갖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좀 대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쉬웠던 게 전북기자협회나 한국기자협회 등 이제 언론 현업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동종업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동종업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특히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너무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기자들이 브로커로 뛰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그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자정작용을 해야 될 이런 협회 소속들이 아예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제지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정말 우리의 모니터 내용이라든지 다른 내용, 다른 목소리, 지역의 주요 현안들 이런 것들을 매체 우리가 스스로 다른 페이지, 아까 충북에서 다른 시선이라는 특별 페이지 만드시기도 했는데 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뭐 감시단,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하게 역할을 잘하고 있는 뭐 지역 주간신문들이라든지 이런 연대 활동을 강화해서 스스로 그런 의제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매체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파급력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디어 감시단 활동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박정희 부산민원연 사무국장님. 네, 저희도 그 보도 경향이나 이런 부분은 저번 대선 평가에서도 하기도 했었고 해서 문제하면서 이제 대선 보도 모니터하면서 들었던 고민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보도에서 지역 언론은 미디어 선거에 적극적인 주체로 사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인 현안 이슈니까 지역 언론이 그렇게 주도적인 자기들이 검증이라든가 정책을 알리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지역 현안, 지역의 뭐 의제, 수건 사업을 알리는 어떤 그런 역할에 좀 자리매김한다 여기 정도에 두니까 보도조차도 후보들이 왔을 때 그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수건 사업에서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유무라던가 그리고 이게 진짜 올바른 건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해야 되는 거고 후보들에 대한 뭐 정책도 비교, 뭐 누구는 이거를 해주겠다고 했고 누구는 안 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는 보도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한계들을 계속 보여서 또 지역 그 대선 모니터 자체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정도에 좀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 보도 모니터를 하면서 조금 고민되는 점들을 본다면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그 뭐 센치까지 재면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양적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두드러진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질적 평가만 하면 그 질적 평가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또 받으니까 양적 분석을 포기는 못 하는데 이런 이 양적 분석이라는 게 그랬을 때 엄청 공이 들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뭐 효과적으로 어떤 우리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가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언론의 그 경향에서 그게 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같이 협업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코딩 유목을 세워서 일일이 다 해보기도 했고 또 지금은 저희는 보도량이라든가 아주 간단하지만 이번 주에 어떤 보도가 있었는가를 그냥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것 정도로는 일단은 기본은 깔고 가면서 주간 평가들을 하는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대로 저희 그런 뭐 보도 주제나 뭐 유해 보도도 또 코딩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완전 배제되기가 힘들어서 진짜
좀 저희가 이번에 정책 보도 관련해서는 정책을 다 쓰면서 이게 뭐 어떤 정책들이 주로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실제로 언론에서 드러내는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언급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선거 보도 옆에다가 정책명을 쫙 다 나열하고 하긴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좀 정교하게 세팅이 안 되었거나 양이 많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를 분석 결과로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좀 시도만 하고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준비할 때 좀 세팅에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양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제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부분이 지금의 좀 고민인 지점이 있고 또 공정성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양적 분석에 있어서 또 공정성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선거보도 지금 모니터 결과에서 공정성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부산 지역 언론의 약간 경향성일 수도 있고 또 모니터 단체가 어쨌든 모니터를 낸다는 거에 또 그건데 저희도 자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오히려 그냥 일면의 그 표지만 보고 아 진짜 이 신문 나쁘다 진짜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하시고 저희한테 해주시는데 저희들 이거를 보고서화해서 발표하려고 하면 그 공정성 불공정 편파라는 걸 드러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선거 보도에 뭐 완전히 그 주관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100% 또 뭐 중립이라고는 또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뭐 설득력이거나 너무 얼마나 무리한가 이런 것 위주로 좀 가니까 오히려 저희도 이런 그 평가 기준에서 제일 분명하거나 또 따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후퇴하는 그런 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거를 말씀대로 좀 새로운 뭐 양적 분석 경향이나 아니면 공정성에 대해서 실제로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시 다잡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선거 보도 내세울 때 아까 말대로 지금 내세우는 건 정책 보도, 유권자 중심 보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좀 되게 좋은 말인데 하나만한 말일 수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좀 걸러내서 이제 평가하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인 부분이고 그러다 또 정책 보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후보 검증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빠지는 게 있는데 단지 뭐 의혹이라든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을 맡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경력을 어떤 행보를 가져왔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사실은 밝히는 거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자칫 후보 검증에 너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편파적인 그 보고서처럼 또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간과되는 면도 있긴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좀 좋아할까 오히려 정책은 뭐 남발하고 안 하면 땡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우리 보고서에서는 조금 간과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 지점이라는 생각이 또 있고요. 시간이 그리고 선거보도 감시 대상이 이제 좀 제가 넓혀야 되는데 한계 때문에 잘 못 넓히고 있다 이런 것도 고민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부산 지역 언론은 둘 다 네이버 이제의 그 CP로 들어가게 되고 선거 보도가 지면뿐 아니라 이제 디지털 기사도 많이 생산해내고 때로는 지면에서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보도나 보도 양이 작은데 우리가 그나마 좋은 검증 보도라고 한 게 그 디지털 뉴스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의 딱 그 기준으로는 그것까지는 뭐 양적 분석이나 코딩에 넣지는 않고 예외적으로 언급이 필요할 땐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리고 실제 이제 유권자들 지역의 유권자들은 뭐 포털 이런 걸 통해서 볼 텐데 지면을 어떻게 또 넓혀 나가나 이런 부분들과 또 그 손정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선거 보도는 빙산의 일각이고 뭐 다른 보도도 있고 또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정파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선거마다 캠프행으로 막 가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 이들이 그 자사 보도에 출신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선거 그 단순한 이 보도를 이면에 있는 감시 대상까지도 넓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더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민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아까 송경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구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툴을 공동 개발 내지는 해서 공유하고 좀 모니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좀 쉽게 가면서도
좀 명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걸 좀 고민하면 좋겠고, 또 가시화 면에서 우리가 텍스트 위주인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전달해서 쉽게 와닿게 하는 부분인가. 이거는 개별 단체, 저희 같은 또 작은 단체가 이거를 뭐 개선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건 너무 한계가 많이 있고 어려워서 이런 거야말로 좀 협력이나 뭐 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4분이 발표하고 5분이 토론하는 거라서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도 꽤 됐거든요. 그래서 발표자분들도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조금 이후에 모니터나 우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경재 교수님. 네, 저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니터라고 하는 게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듯이 드는 품은 많은데 나오는 아웃풋은 정말 적다. 정말 어떨 때 보면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제대로 선거 보도를 그나마 중간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견제고라도 받을까요? 저는 거의 더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교정할 수 있는 것도 교정하고 자기 정화도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연대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포털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공개화하도록 빨리 제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언론사마다 그 사실 뉴스를 이제 그 우리가 일간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같이 공유하는 게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모니터 방법론에 대한 공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 고민할 부분도 많고 또 개선할 부분, 저도 많이 배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쫓기게 해드려 죄송하고요. 김수정 박사님.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요. 선거보도 감시가 많은 부분에서 품도 많이 들고 피로감도 있었었고, 또 이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매체의 양과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너무 동감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보도 감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을 때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성과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석 대상이라든지 분석 방법, 그리고 이 효과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그 시기 때마다 좀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수밖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고 의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계속 고민해야겠죠. 예, 지금 무려 4분과 5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고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도 92년 정감년 때부터 직접 관여를 해 왔었기 때문에 생각이 참 여러 가지로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정보보도 감시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명백했던 양적 편파 같은 것들은 사라진 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이라든가 이런 범법 행위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하기가 어려워진 거는 그런 명확한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는 명확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교묘해진 것이라서 더 모니터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 언론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더
종속적으로 정치화되고 뭐 자본에 더 깊이 노예화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시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무반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보고는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나 감시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플수록 더 아마 반응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선거보도만 떼어놓고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미디어 감시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선거보도 감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적인 미디어 감시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까 이제 사주 얘기라든가 구조적으로 이제 기자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기자들을 이제 적대화해 놓고 공격하는 걸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 뒷부분에 이제 모니터를 모니터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뭐 포털이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20년의 30년의 역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30년이면 모든 데이터가 집적돼 가지고요.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무한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매년 어땠고 누가 뭐 얼마를 했었고 그 증거가 돼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 모니터가 이제 산발적으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그게 연계되지 않음으로 해서 한 언론사가 20년간 어떻게 선거 보도를 편파적으로 했는가 알기가 어렵죠. 근데 그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런 걸 가지고도 세게 어떤 언론사를 집요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약했다는 점들도 이제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모니터를 할 때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국가기구로서 돈을 받고 국가의 어떤 그 자금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임무인 그런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 선거 시기에 되면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서 또 인터넷 심의 다 하잖아요. 그런 데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걔네들이 편파적으로 구성이 돼서 서로 봐주기로 해가지고 문제를 안 삼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그냥 넘어가는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대선 때도 오죽하면 집권당에서 수십 번의 항의를 해요, 거기에. 왜냐하면 편파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그거를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국가기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감시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도 중요한 감시 대상일 거다,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국가기구에서 안 하는가도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의 정당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드릴 말씀은 저도 많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2부에 또 그 기자분들도 오시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선거보도 감시를 어떻게 좀 합리화하고 역할 분담하고 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오랜 시간 토론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